2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3. 당신은 충분히 훌륭하다. 클레어는 45분간 자신의 모든 문제에 대해 너무나 장황하게 이야기했다. 결국 나는 그녀의 사고방식 틀에 개입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물었다. 클레어, 당신이 자신에 대해 좋아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뭐라고요? 그녀가 되물었다. 객관적으로 말해서 당신에 대해 사랑할 점이 무엇입니까? 클레어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곤혹스러운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제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내가 물었다. 잘 모르겠어요. 그녀의 대답이었다. 전에는 아무도 제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지난 몇 년간 나는 클리닉과 내 개인 진료소, 행복 프로젝트 일을 통해 수백 명의 내담자들을 보아왔다. 어떤 면에서 나를 찾는 사람들은 서로 달랐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모두 같았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을 겪고 있는 사람은 거식증을 앓고 있는 사람과는 매우 다르다. 마찬가지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심장마비에서 겨우 회복된 사람과는 아주 다르다. 또한 광장 공포증을 겪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심하게 겪는 사람과 매우 다르게 보인다. 이들은 모두 달라 보이고 이들이 겪고 있는 조건도 다르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이들의 병은 모두 같다. 저절로 생기는 질병은 없다. 알코올 중독도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알코올 중독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다. 알코올 중독은 증상이지 질병이 아니다. 질병의 1차적 원인은 사람을 애초부터 술을 먹도록 압박하는 극단적인 자기평가와 끊임없는 자기 비판이다. 우울증, 스트레스, 신경쇠약을 비롯하여 의학이나 심리학 전문 분야에서 일컫는 다른 모든 질병도 어느 정도는 이와 같다. 자기평가가 병이다. 내 경험에 의하면 모든 고통과 질병과 불행의 이면에는 고된 노동, 두려움으로 가득한 가차없는 자기평가, 애정과 수용의 결핍이 있고 이것이 증상을 끝없이 악화시키고 복잡하게 만든다. 온전히 기쁠 때는 병이 나지 않는다. 기쁨에는 두려움과 평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지나치게 가혹할 정도로 자신을 꾸짖고 비판하게 되면 질병이 생긴다. 우리는 모두 아주 가혹하고 끊임없는 자기평가 때문에 고통스럽다. 전적으로 온전한 본연의 자아는 평가하거나 판단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은 온전함이자 사랑뿐인데 무엇을 평가한단 말인가? 아주 행복하고 온전할 때는 평가할 생각 같은 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은 잘 알고 있다. 온전함은 기쁨이고 판단을 삼가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평가는 본연의 자아가 생각할 때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것은 학습된 것이다. 그것은 조건화된 자아, 에고에 속하는 것이다. 에고는 훌륭한 것들은 죄다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며 무엇인가 빠졌다고 두려워하고 내가 완전한가? 라며 의심한다. 당신은 자신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배워왔다. 남들이 당신을 아무리 가혹하게 평가한다고 해도 사실 당신이야말로 자신에 대한 가장 가혹한 평가자인 것이다. 당신은 자신을 위해 가장 가혹한 기준, 평가, 비판과 처벌을 쓰지 않고 비축해둔다. 끊임없는 자기평가는 당신이 습득한 것이다. 예전에 당신은 온전히 자신을 받아들였고 자유로웠지만 지금은 자신에게 누구보다 가혹하다. 본연의 자아는 늘 자유로운 반면 에고는 늘 평가하고 당신을 가둔다. 당신의 에고는 아무것도 수용하지 않으면서 행복을 포함한 모든 것을 심판한다. 당신의 평가는 인식이라는 창을 더럽힌다. 평가는 당신이 보는 모든 것들을 걸러내어 당신은 정말로 아무것도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게 된다.
조건화된 당신의 자아, 즉 에고가 두려움에 대한 보상 심리로 끝도 없이 당신을 평가하고 밀어붙이고 몰아내고 처벌하는 바람에 내면 깊은 곳에서 당신은 부족하고 불완전하며 당신의 행복은 어딘가 다른 곳에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이는 진실이 아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것이 진실이라고 믿도록 배웠다. 당신의 에고는 중독자이다.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야말로 가장 큰 에고의 중독 증상이다. 이런 중독은 관계 내에서의 과도한 의존, 극도의 경쟁심, 타인들과의 지독한 비교, 시기와 질투, 고통스러운 완벽주의, 끊임없는 자기평가, 확신의 부족, 절박하고 지속적인 행복 추구와 같은 다른 모든 중독을 키운다. 또한 이런 중독은 과식, 알코올 중독, 강박적인 섹스, 불법 마약과 같이 일시적으로는 편안함과 탈출구를 제공하는 다른 신체적 중독을 키우기도 한다. 끊임없이 자기를 심판하는 곳에 건강과 사랑과 온전함이 자랄 수는 없다. 그렇다면 나를 찾아온 내담자들의 출발점은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의 특정한 질병이 아니라 그 질병을 일으켰던 근원적인 두려움과 자기평가를 치유하는 것이다. 내 처방은 학습의 결과물인 에고의 비판, 두려움, 심판, 자기 혐오에 대한 해독제로서 친절, 사랑, 진정한 자기 수용의 과정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이다. 나는 자신에게 지나치게 친절해서 고통을 겪는 사람을 결코 본 적이 없다. 에고는 친절함에 저항한다. 에고는 평가를 하지 않으면 당신이 뒤처지고 자기만족적이고 태만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끊임없는 자기평가의 순환고리를 끝내는 건 오직 사랑뿐이다.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따라서 모든 질병과 불행은 사랑에 대한 요청이다. 나를 찾아왔던 클레어처럼 나도 로버트, 자신에 대해 사랑하는 점이 무엇이죠?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똑같이 당황했다. 당시 나는 건강과 치료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그 간단한 질문이 어떻게 내 손에서 순식간에 수많은 화학 반응을 일으켰는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입이 바싹바싹 타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고 숨쉬기가 어려워지고 식은땀이 나고 속이 울렁거리고 갑자기 방광이 꽉 차 소변이 마려운 것 같고 말도 할 수 없었고 심지어 귀까지 퍼드덕거리기 시작했다. 에고에게 끊임없는 자기평가가 자연스러운 것이듯 자기 수용은 본연의 자아에게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당신은 조건화와 자유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한다. 당신이 자아, 즉 본연의 자아를 받아들일 때까지는 자신이 갈망하는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이 그다지도 바라는 행복과 평화와 사랑은 자기 수용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모두 전환점이 되는 인생의 순간들을 경험한다.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고 있던 대학 2학년의 어느 주말, 나도 그런 전환점을 경험했다. 당시 나는 19살이었고 그 주말에 내내 일어났던 일은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학생에게 주말은 매우 소중하다. 데이트와 저녁 식사, 파티와 우정, 밴드와 부모님이 계신 집에 가는 것, 연애와 멋내기, 일탈 등 이 모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가 바로 주말이다. 돌이켜보면 주말에 뭐 할 거니? 주말에 누구 만나니? 주말에 파티 초대 받았어? 라고 말하며 주중의 대부분 적어도 수요일 오후부터 우리들의 관심은 온통 다가오는 주말에 가 있었다. 목요일 아침이었나? 그날 나는 처음엔 약간 당황했다. 친구 아반티가 주말 동안 멀리 가 있을 거라고 말했다. 그는 런던으로 여행을 갈 작정이었던 것이다. 그날 아침이 좀 지나서 나는 또 다른 친구 필립도 랭카셔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제임스도 어디론가 갈 예정이며 폴도 평화 집회에 하루 종일 가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았다. 금요일 오후가 되자 나는 친구들이 모조리 주말을 학교가 있는 버밍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지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정말로 공포에 사로잡혔다. 금요일 오후 혼자 기숙사로 돌아가 그날 밤 같이 시간을 보낼 사람을 찾아 미친 듯이 전화를 돌렸던 기억이 난다. 처음에는 친구 이름 중 A리스트, 그 다음에는 B리스트, 결국은 알 듯 모를 듯한 사람들한테까지 전화를 걸어댔다. 여보세요? 로버트예요. 로버트 홀든이요. 갈색 머리에 183cm의 키, 심리학 수업 때 강의실 뒤쪽에 앉는 로버트 홀든이요. 그러나 아무도, 정말 아무도 없었다. 그날 저녁 7시쯤 나는 정말 끔찍한 상황인 나 홀로 보내는 주말과 맞닥뜨려야만 했다. 기숙사에서 짧게 홀로 있는 시간은 참을 수 있었지만 주말 내내 월요일 첫 수업 때까지 65시간을 혼자서 보낸다는 것은 정말 끔찍했다. 그때까지 나는 지나치게 오랫동안 혼자 남지 않도록 내 인생을 의도적으로 계획했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불안했고 그 다음에는 약간 공황 상태가 되었다가 결국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혔다. 나는 마치 내가 공포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것만 같았다. 이건 뭔가 옳지 않아. 혼자 있는 걸 이렇게 두려워해선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내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은 것은 그 다음에 내린 결정이었다. 나는 자신에게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텔레비전의 코드를 뽑고 라디오와 레코드와 전화기의 코드도 뽑아버렸다. 그러고 나서 나는 침대에 누워 물끄러미 천장을 바라보았다. 나는 곧 울기 시작했다. 정말이지 쉬지 않고 계속 울었다. 하도 오래 울어서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물을 마셔야 할 정도였다. 자기 혐오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물결이 내 몸을 휩싸는 것이 느껴졌다. 속이 너무나 거북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토요일 아침 내내 나는 계속해서 나 자신에게서 자유로워지고자 씨름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려는 유혹이 이따금씩 강렬히 몰려왔지만 나는 어쨌든 이런 유혹이 정신을 흐트러뜨리는 것일 뿐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이런 자기의심이나 자기 혐오의 감정들이 평생 동안 나를 뒤쫓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고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나는 한 번에 한 번씩 호흡하고 한 번에 한 가지만 느꼈다.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해 저장해 두었던 모든 끔찍한 평가와 감정들을 되새겨 보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더 이상 방어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끔찍한 평가와 비판이 내 안에서 무궁무진하게 공급되는 것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숨을 골라가며 한 번에 한 가지 감정만을 살폈다. 그러면서 나는 많은 기도를 올렸다. 결국 일요일 오후 몇 시인지도 희미해질 무렵 드디어 나는 기적을 체험하기 시작했다. 나는 내 기숙사 방의 고요를 자각하게 되었다. 또한 이상할 정도로 평화로웠다. 모든 고통이 뿜어져 나오던 내 뱃속의 똑같은 곳에서 평화가 샘솟는 것 같았다. 매 순간 나는 점점 더 평화로워졌다. 어떤 이유에선지 더 이상 혼자 있는 것이 외롭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 혼자 있는 것을 단지 참고 견딘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즐겼다. 심지어 월요일 아침이 좀 더 미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마침내 나는 자신에게 만족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되었다. 내가 보냈던 주말의 일과는 가장 근본적인 행복 원칙, 즉 행복 프로젝트 철학의 핵심 원칙을 생생히 보여준다. 행복 원칙 넘버 원은 다음과 같다.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다. 이 원칙은 여러 가지를 암시한다. 이 원칙은 행복이라는 주제의 핵심 축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행복 원칙 넘버 원을 4개의 주요 요소로 나누어 살펴보자. 각 요소들은 지금 이 순간 행복을 경험하기 위한 자기 수용과 내적 평화의 근본적 중요성을 분명하게 밝혀준다. 당신은 어떤 일을 하는가? 행복 원칙 넘버 원의 첫 번째 요소가
확실히 단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면 자신이 하는 일에도 만족하지 못한다. 당신의 에고는 판단을 당신이 한 모든 일에 투사한다. 예외란 없다. 따라서 자신과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당신의 판단은 늘 동일하다. 만일 당신이 스스로를 아직 모자라다고 판단한다면 당신이 무엇을 하든 그것이 남들에게 얼마나 훌륭해 보이든 간에 당신은 결코 충분히 훌륭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많은 성과도 이 생각을 바꾸어 놓지 못한다. 20대 때 난 이른바 전형적인 엄친아였다. 2개의 클리닉을 운영하고 4권의 저서를 출판했으며 영국의 유력한 전인적 건강 관련 저널의 부편집장에 내 이름을 건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수천 개 매체의 특별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었으며 수백 개의 주요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경력이 마치 보디빌더의 이두박근처럼 좀 심하다 싶게 불거져 나와 있었다. 많은 엄친아들처럼 나도 충분히 이룰 걸 다 이루어 언젠가는 내게 평화와 행복이 찾아오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었다. 물론 그 가운데 일부는 그 자체로 기쁨을 느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나의 성취는 대부분 나 자신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말 20대 내내 나는 자신을 증명하느라 바빠서 스스로를 온전히 받아들일 시간이 없었다. 성공은 마치 구원처럼 보였다. 그래서 나는 성공하고자 했고 충분히 성공해서 내 에고의 소음을 몰아내고 싶었다. 성공의 목적은 끊임없는 자기평가와 더불어 충분하지 못해와 같은 내 안의 명령체계를 중지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는 동안 나는 최소한 성취를 핑계로 계속 바쁘게 지낼 수 있었다. 바쁘다는 것은 행동으로 만든 정신안정제와 같아서 무엇인가 하느라 바쁜 동안에는 느낌도 없고 자신의 평가에 주목하지도 않는다. 단 그러려면 끊임없이 무엇인가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쉬려고 할 때마다 자기 혐오가 다시 밀려오기 때문이다. 기쁨을 위한 성취는 건강한 것이다. 사랑이 동기이고 당신의 가치 또한 결코 의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요에 의한 성취는 좋지 않다. 내가 천천히 그러나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지만 가끔 잊어버리는 사실 하나는 이런 것이다.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결핍감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 몇 년간 나는 성공한 많은 사람들, 특히 나보다 훨씬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산업계의 사람들과 일할 특권을 누렸다. 시간이 갈수록 나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크게 성공했더라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목격했다. 성공은 에고를 멋지게 활성화시켜주지만 결코 낮은 자존감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 세상에 뛰어들어 어떻게든 성공하라. 성공은 정말 즐거운 경험일 수 있다. 특히 기쁨을 위해 성공을 일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그러나 오해는 금물이다. 100의 성공이 100만큼의 행복을 주지는 않는다. 아무리 성공한다 하더라도 스스로를 위해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일까지 성공이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성공은 즐겁지만 구원은 아니다.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습관을 포기하고 당신의 자아, 즉 온전한 자아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행복해질 수 있다. 일단 당신이 정말로 충분히 훌륭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당신의 성공 또한 충분히 훌륭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아무리 성공해도 충분하지 않다. 당신은 어디에 있는가? 행복 원칙 넘버 1의 2번째 요소는 행복과 환경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신에게 만족하지 않으면 당신이 속해 있는 환경에서도 만족하지 못한다. 더는 BBC 다큐멘터리 행복해지는 방법 촬영에 동의해 주었던 3사람 중 한 명이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최근 몇 년간 행복을 찾아 어떻게 13번이나 이사를 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처음엔 가능한 한 가족들과 멀리 떨어지기 위해 이사를 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고통과 나 사이에 물리적 거리를 두면서 자유로워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사를 가는 곳마다 고통도 따라오더라고요. 더니 8주 행복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던 이유를 그녀의 말을 빌어 설명하자면 이렇다. 가는 곳마다 처음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좀 지나면 신선함이 바래지고 행복도 닳아서 사라져버렸죠. 새 집의 유일한 문제는 언제나 내가 거기 있다는 거였어요. 난 내 자신이 싫었어요. 나 자신이 행복해지기 전에는 어딜 가도 좋지 않을 거라는 걸 이젠 알겠어요. 함께하는 시간 동안 나는 던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치료는 주소 변경과 같은 일이 아니다. 치료는 부정적 자기평가를 그만두듯 자신에 대한 마음을 바꾸는 일이다. 값진 고가구들로 꾸며놓은 아름다운 저택이 처음에는 행복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렇게 환경에 변화를 준다고 해서 그것이 내면에 결핍된 평화를 온전히 대신해 줄 수는 없다. 물론 환경이 마음의 평화를 복돋아 줄 수는 있지만 결코 마음의 평화를 줄 수는 없다. 왜 그럴까? 자신의 외부에 있는 것을 어떻게 보는가가 바로 당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이다. 자신에 대한 모든 평가는 인식이라는 렌즈를 흐리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당신이 보는 모든 것들은 그 평가로 얼룩지게 된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사물의 존재 방식을 통해 사물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방식을 통해 사물을 본다. 당신이 자신을 충분히 훌륭하지 못하다라고 평가하는 한 그 어떤 저택도, 정원도, 호화 요트도, 낙원 같은 5성급 호텔도 완전히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아 보이겠지만 그것은 새로운 환경이 주는 신선함에 빠져 자신에 대해 평가하기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일단 정착을 하고 모든 것이 익숙해지면 자기 평가가 다시 인식의 렌즈를 가린다. 우리는 세상을 뒤져 이 지구상에서 천국을 찾지만 천국과 지옥은 지구상에 있는 물리적 장소가 아니다. 천국과 지옥은 마음의 상태이다. 죄의식, 두려움, 평가는 지옥이다. 반면 천국은 사랑이자 자기 수용이다. 천국과 지옥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으며 마음은 당신이 가는 곳마다 늘 함께 있다.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은 이렇게 썼다. 마음은 자신이 머무는 집이므로 마음만은 지옥에서 천국을, 천국에서 지옥을 만들 수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옛 신비주의자들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세상을 바꾸려면 우선 당신의 마음부터 바꿔라. 행복 프로젝트는 특정 장소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것은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영적 장소, 당신이란 존재의 중심에 있는 장소이다. 이 장소는 당신 본연의 자아이다. 그곳이야말로 당신이 갈망하는 행복이 자리 잡은 곳이다. 당신은 누구와 함께 있는가? 행복 원칙 넘버 1의 세 번째 요소는 행복과 인간관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제공한다. 자신에게 만족하지 않으면 함께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한다. 이는 특히 연애관계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많다. 특히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는 이유가 혼자일 때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면 말이다. 우리는 세상을 뒤져 나보다 나에 대해 더 잘 아는 짝을 필사적으로 찾아 헤맨다. 결국 누군가를 찾아내면 우리는 설사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결국 여기서 우리는 진퇴양난에 빠진다. 왜냐하면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한 나에 대한 타인의 사랑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관계란 근원적으로 개인적인 것이다. 관계는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개인적이다. 당신이 자아와 맺는 관계는 당신이 맺는 다른 모든 관계의 성격을 결정한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자신과 맺는 관계는 궁극적으로 1. 당신이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 2.
타인이 당신과 관계 맺는 방식을 결정한다. 당신이 타인과 맺는 관계는 당신이 자아와 맺는 관계를 완벽하게 비춘다. 특히 당신은 끊임없이 자신에 대한 자아 비판을 타인에게 투사한다. 대개 처음에는 새로운 친구, 애인, 아이, 동료들과 달콤한 밀월 기간을 보내게 된다. 이때 그들은 그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는다. 그러나 결국 해결되지 않은 자기 평가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밖으로 투사되어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고 결국 헤어지고 만다. 자신이 온전하고 더없이 행복할 때 당신은 타인을 평가하는 일을 잊어버린다. 자신을 평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온전함을 보지 못하게 되는 순간부터 당신은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심판한다. 자신이 충분히 훌륭하지 못하다라고 믿는 한 당신은 자신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개선하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당신은 애인, 자녀, 친구들의 잘못을 교정하는 것을 소명으로 여기게 된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아버지의 비참한 자존감의 대가를 치렀던가. 얼마나 많은 배우자들이 자기 배우자의 자기 혐오 때문에 학대를 당했던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미 완벽하며 당신은 또 얼마나 완벽한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깊숙이 들어가 보면 당신이 타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견은 단지 당신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견을 고스란히 비추고 있을 뿐이다. 결국 당신의 자기 혐오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타인들이다. 그렇게 만들지 않으려면 당신 스스로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꿔라. 때로 당신은 자신보다 훨씬 더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처음 내 아내 미란다를 만났을 때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곧 그녀가 내 생각보다 나를 더 높이 평가한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그녀보다 그녀를 더 높이 평가한다는 것도 확실했다. 우리는 연애 초반에 서로 더 이상 깊이 사귀지 않기 위해 무척 애를 썼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랑은 우리의 자기의심과 자기 혐오의 뿌리까지 뒤흔들어 놓았다. 결국 선택은 하나였다.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고 서로를 사랑하든가 아니면 우리 자신을 미워하고 헤어지든가. 당신이 가진 것. 행복 원칙 넘버 원의 네 번째 요소는 행복은 물건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생각을 강조한다. 당신이 자신에게 만족하지 않으면 당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당신이 자신을 충분히 훌륭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한 그 무엇도 충분할 수 없다. 자기 수용의 결핍을 메워줄 수 있는 것은 없다. 결핍 위주의 사고가 만든 에고는 진정시킬 수도 만족시킬 수도 없다. 단지 없앨 수 있을 뿐이다. 본연의 자아의 행복으로 돌아가려면 에고의 습관을 버려야 한다. 아무리 많은 물건을 사도, 아무리 많은 물건을 만들어도, 아무리 많은 물건을 소유한다 해도 마음의 평화를 얻지는 못한다. 물건은 당신의 행복을 도울 수 있겠지만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는 이것이 진실임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특별한 것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다. 세상은 심할 정도로 쇼핑 중독에 빠져 있다. 그러나 쇼핑을 아무리 많이 해도 기쁨을 살 수는 없다. 기쁨은 판매용이 아니다. 진정한 기쁨은 가구를 바꾸는 일이 아니다. 진정한 기쁨은 마음을 바꾸는 일이다. 세상의 어떤 소유물도 당신을 평화롭게 만들어줄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들은 대부분 이를 믿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BMW 테스트를 받아보라고 권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BMW를 갖고 싶어 한다. 나는 그 욕망에 저항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시도하라, 전진하라, 뒤로 물러서지 마라, 해버려라. 자신에게 세상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이다. 여기에 자유의 열쇠가 있다. 무릇 인간이 온 세상을 다 갖고도 자기 영혼을 잃는다면 무슨 이득이 있단 말인가?
라는 구절을 되새겨라. 이 세상의 물건들은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결코 나쁘거나 올바르지 못하거나 죄악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다. 단지 충분하지 않은 것뿐이다. 기쁨은 축적이나 성취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 즉 자신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기쁨은 자기 수용이다. 기쁨은 자기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자아를 받아들일 때 당신은 기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기쁨은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을 비추고 밝혀주는 내면의 빛과 같다. 당신이 행복하면 모든 것에서 아름다움과 목적을 발견한다. 친절하고 철학적이며 관대하다. 그러나 비참할 때는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조차 시큼한 맛이 나고 부족하다. 기쁨은 기적이다. 기쁨은 모든 것을 물들인다. 기쁨의 대가는 얼마일까? 때로 나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다른 종류의 신용카드, 즉 쇼핑을 위한 카드가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만큼 충분한 내면의 기쁨과 평화를 주는 신용카드라고 생각한다. 말년에 영국의 철학자 올더스 헉슬리는 이 위대한 인물에게서 주옥 같은 지혜를 뽑아내고자 혈안이 된 한 젊은 기자와 인터뷰를 했다. 자신의 필생의 작업을 요약해달라는 요청에 헉슬리는 잠시 동안 말을 멈추더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거 좀 당황스럽군요. 평생을 인간 문제에 관심을 가졌는데 결국 내가 전해줄 충고는 좀 더 친절하도록 노력하라는 말뿐이라니. 당신의 에고와 본연의 자아는 각자 할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각각의 이야기는 매우 다르다. 에고는 제한과 결핍적 사고이므로 에고는 당신이 본질적으로 결핍의 존재라고 생각한다. 에고는 결코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에고는 동기를 부여하고 강화하기 위해 당신을 공격하고 비판한다. 에고는 평가를 내려야만 더 좋은 집과 돈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습의 결과물인 에고의 말은 더 잘할 수 있어. 도대체 왜 그래? 자, 분발해. 놓치면 안 돼. 일을 해. 더 노력해봐. 라고 끝도 없이 고함치는 과대망상증 스포츠 코치가 내지르는 소리처럼 들린다. 본연의 자아는 완전함을 중심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당신이 본질적으로 사랑의 존재라고 믿는다. 본연의 자아는 당신이 자신의 온전함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온전하기를 원할 뿐이다. 당신의 에고와 영혼은 모든 것을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다. 에고의 기도도 언제나 밖을 보라 라면 당신의 영혼의 기도는 항상 내면을 보라다. 에고와 영혼의 이야기는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당신의 에고가 밖을 봐 라고 외치는 이유는 좋은 것은 전부 외부에 있다 라는 믿음과 두려움 때문이다. 영혼은 내면을 보라 라고 노래한다. 영혼은 당신이 이미 완벽하고 온전하며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어느 쪽을 믿는가? 에고는 자신을 모든 것과 비교하다 결국 실패한다. 에고의 사고방식을 수년간 연구해오면서 나는 에고가 내리는 비난주의 평가가 4가지 주요 패턴을 따라간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각 패턴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1. 나는 충분히 잘 이해하지 못해. 2. 난 올바르지 않아. 3. 난 나빠. 4. 난 아무것도 아니야. 에고가 말하는 당신에 대한 이야기 중 진실은 없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는 진실로 느껴진다. 에고가 전하는 이야기에는 힘이 없다. 당신이 가진 믿음의 힘 말고는 에고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 당신이 에고의 이야기들을 강하게 믿을수록 나는 충분히 잘하지 못해. 난 올바르지 않아. 난 나빠. 난 아무것도 아니야와 같은 이야기들은 당신의 삶에서 더욱 힘을 얻는다. 실제로 당신은 이런 자신의 이야기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결국 이 허구를 영원히 지속시키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난 모자라. 클라이브는 은행 매니저로 일하는 29살의 미혼 남성이었다. 그는 우리가 만나기로 했던 첫 약속에 5분 늦었다. 클라이브는 죄송합니다, 홀든 선생님. 제가 좀 모자라죠. 라고 말했다. 뭔가 모자란다는 것, 충분히 잘하지 못한다는 것이 클라이브 인생의 주제였다. 클라이브는 무엇 하나 풍족하게 누릴 수 없을 만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옷도 음식도 돈도 충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식구들은 생활을 잘 꾸려나갔다. 클라이브의 가족은 부모님, 형, 여동생이었다. 아버지는 집에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다. 늘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듣자 하니 형 데이비드는 집안에서 완전히 슈퍼스타였다. 클라이브가 자신의 형에 대해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나는 데이비드가 왜 아직까지 지구의 수호자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다. 클라이브는 자라면서 자신이 늘 데이비드의 그늘 아래에 있다고 느꼈다. 형과 여동생 사이에 낀 채 그는 늘 자신이 충분히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느꼈다. 클라이브는 내게 학교 생활은 좋았지만 특별할 건 없었다고 했다. 성적도 좋았지만 원하는 학교에 갈 정도는 아니었다. 좋은 친구도 몇 있었다. 그는 스포츠를 좋아했지만 결코 생계로 삼을 만큼 뛰어나지는 못했다. 또한 그는 아주 수줍음을 많이 탔는데 특히 여자아이들에게 그랬다. 클라이브는 국립청소년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리니스트였다. 지금은 더 이상 바이올린을 연주하지 않는다. 그는 부모님이 자신에게 한 번도 무언가를 하라고 충분히 격려해주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졸업 후 클라이브는 지역의 은행에 취직했다. 고속 승진을 거듭하는 것으로 보아 능력이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클라이브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무리 없이 일을 잘하지만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클라이브는 분명 아주 경쟁심이 강한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모든 면에서 패자를 자임한다. 그의 자신감은 낮았지만 점차 나아지고 있었다. 전 목표에 도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했다. 클라이브의 온순한 태도라는 외면 뒤에는 연극을 지시하는 완벽주의자가 있다. 정작 자신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말이다. 원래 클라이브는 자신감을 키우기 위한 치료를 받고자 나를 만나러 왔다. 나는 그에게 난 모자라 라는 생각을 깨닫지 않으면 충분히 일을 잘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함께 이 하나의 생각이 어떻게 클라이브의 개인사를 만들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나는 클라이브에게 그가 자신에 대한 마음을 바꿀 의지를 갖기 전까지는 삶이 늘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충분히 잘하지 못해 라는 내면의 비웃음은 흔한 경험이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간에 우리는 자신의 존재,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하는 일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의심과 두려움에 끊임없이 쫓겨다닌다. 그 결과 우리는 충분함이라 불리는 보물을 찾아 전 세계를 헤매고 다닌다. 때때로 충분해 보이는 것을 찾고도 결국은 실망하고 낙담한다. 사실 자신의 자아에 대한 생각을 바꿀 때까지는 늘 실망할 것이다.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한 충분한 것은 세상에 없다. 나는 충분히 잘하지 못해 라는 생각이 자신의 개인사를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를 보여주는 많은 징후들이 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뭔가 모자라. 자신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만 실제로는 절대로 완벽해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잘해도 자신은 절대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타인에게서 절대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자신에게 중요한 모든 사람과 스스로를 비교하되 늘 자신에게 불리한 쪽으로 비교한다. 시기와 질투가 넘친다. 자존감이 충분히 높지 못하다. 신체적으로 자신의 외모에 만족한 적이 없다. 정신적으로 자신이 충분히 똑똑하거나 창의적이거나 영리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이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당신의 욕구는 타인의 욕구에 비해 얘기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당신은 그 무엇도 시간, 돈, 휴식 충분히 가져본 적이 없다. 당신은 타인과 자신에게 스스로가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기대 이상으로 좋은 성적을 올린다. 내가 만났던 수잔이라는 내담자는 자신이 틀렸다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원치 않는 아이였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성별이 잘못되었다고 믿고 있었다. 부모님은 언제나 아들을 원했기 때문이었다. 수잔은 내게 자신의 원래 이름은 안젤라였지만 어머니가 딸이 천사가 될 만큼 예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젤라라는 이름 대신 수잔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녀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수잔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부모님이 서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잘못된 짝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엄격한 분이었다. 아버지는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늘 딸에게 벌을 주었다. 수잔은 언제나 모든 일이 잘못되고야 마는 실수와 사고와 재앙의 카탈로그가 자신의 인생이라고 말했다. 이제 40대 초반이 된 수잔은 아주 외롭고 우울했다. 그녀는 자신을 부적응자라고 표현했다. 그녀는 결혼을 한 적이 없었다. 난 이제껏 단 한 번도 제 짝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젊었을 때 수잔은 아주 반항적이어서 좋지 않은 사람들과 주로 어울려 다녔다. 이제 그녀는 그 누구와도 교제하거나 만나지 않는다. 수잔은 늘 자신에 대해 변명을 했다. 또한 그녀는 아주 냉소적이었다. 일이란 일은 모두 잘못되기 마련이죠.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수잔의 치료는 용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 있었다. 풀리지 않은 이 분노가 나는 잘못된 사람이야 라는 그녀의 이야기를 지속시키고 있었다. 수잔이 스스로를 틀리고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겠어요.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내가 말했다. 시간이 가면서 수잔은 나는 뭔가 잘못된 사람이야 라는 자신의 생각이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것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수잔은 자신에 대한 마음을 바꾸게 되었다. 나는 잘못된 사람이야 시계 에고의 이야기가 보이는 흔한 징후는 다음과 같다. 종종 자신에게 난 잘못됐어 라고 말한다. 일이 잘못될까봐 두려워한다. 일이 늘 잘못된다고 믿고 있고 정말 일이 잘못된다. 자신이 저주받았다고 느낀다. 자신이 부적응자라고 느낀다. 자신이 사기꾼이라고 느낀다. 사람들은 당신이 잘못된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만 듣는다고 생각한다. 일이 정말 잘 되는 것 같을 때 아주 마음이 불안하다. 모든 것이 당신의 잘못일까봐 두렵다. 자신이 가족과 주변에 어울리지 않는 골칫거리 같다고 느낀다. 당신은 서투르고 실수를 많이 저지른다. 자신이 언제나 옳고 절대로 틀리지 않다고 고집을 부려서 자신에 대해 과잉 보상한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이 타락했을까봐 두려워한다. 에고나 습관화된 자아는 좋은 것은 전부 외부에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은 죄다 내면에 있다라고 믿게 되었다. 나는 나쁜 인간이야 라는 두려움은 당신에게 아담이 금지된 사과를 먹었다는 생각을 넘어서 자신이 바로 그 먹지 말아야 할 사과라는 생각을 확신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이 소문이 진실일까봐 자아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으려 한다. 이런 식으로 소문은 살아남는다. 나는 나쁜 인간이야 라는 에고의 이야기에는 왜곡과 변화가 많다. 악몽과 끔찍한 경험과 불행한 결말이 툭하면 일어난다. 우리의 삶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생각을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나쁜 인간이야 라는 에고의 이야기에 자주 나타나는 징후들은 다음과 같다. 자신에게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자주 말한다.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나쁘지 않군 정도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당신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 같다. 당신은 자신을 훨씬 더 부당하게 대우한다.
당신은 버릇없고 품행이 나쁜 아이였다. 당신은 태도가 나쁜 반항아이다. 당신은 언제나 누군가에게 나쁜 평판을 듣고 있다. 당신은 언제나 누군가에게 나쁜 평판을 내리고 있다. 모든 일에 죄책감이 든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은 죄를 지으며 나쁜 짓을 한다. 당신은 어떤 비판이든 혐오한다. 나쁜 결말이 두려워 어떤 일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좋은 일은 다 끝이 있다고 생각한다. 늘 일을 잘하거나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당신이 그것을 좋아하든 말든 상관없이 스스로에게 과잉 보상을 한다. 옳지 못하다거나 나쁘다거나 뭔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모든 두려움은 거짓이다. 이런 두려움들이 뭔가 특별한 것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당신이 두려움에 쏟았던 힘 때문이다. 그 힘을 두려움으로부터 도로 빼앗아라. 그러면 이런 두려움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 두려움은 망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에고는 아무것도 아니며 그 사실을 알까봐 두려워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에고의 이야기 방식은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찮은 사람이 되고 말 거라는 두려움에 기반하고 있다. 이 패턴에 의하면 본연의 자아는 없다. 당신에게는 실체도 영적 자아도 없다. 당신이 자신의 영적 자아를 찾아도 아무것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실체나 영적 자아가 없다고 당신이 믿기 때문이다. 또한 이 때문에 당신이 기도를 하거나 명상을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하찮은 인간이야 라는 에고의 이야기 패턴이 보여주는 일반적 징후들은 다음과 같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난 하찮은 인간이야 라고 자주 말한다. 당신이 무엇을 느끼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낀다. 자신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게 될까봐 두렵다. 자신의 삶에서 그다지 많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느낀다. 당신이 바라는 대로 되는 일이란 없다. 당신은 자주 우울해진다. 당신은 자주 방치된다고 느낀다. 그 무엇도 어떤 사람도 당신을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믿을 존재도 없다. 현관에서 굴러다니는 하찮은 깔개 같다는 느낌이 자주 든다.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하나도 없다. 대단한 사람이 되기를 꿈꾼다. 과시주의자가 되거나 지나치게 나서거나 늘 주목을 받음으로써 자신에게 과잉 보상을 한다. 나는 틀렸어. 나는 나빠. 나는 하찮은 인간이야. 나는 충분히 잘하지 못해. 라는 표현들은 에고, 즉 조건화된 자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4가지 일반적인 이야기 패턴이다. 이런 이야기 패턴과 다른 이야기 패턴들은 모두 결핍과 죄와 하찮음에 대한 에고의 근본적 두려움을 반영한다. 당신은 에고가 아니다. 살면서 당신은 여러 번 충분히 잘하지 못했다라고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충분히 잘하지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마찬가지로 어떤 행동을 충분히 좋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과 당신 자신을 충분히 좋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따라서 이를 그르칠 수 있겠지만 나는 글렀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떤 결정을 나쁘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나는 나빠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안 된다. 당신이 가진 게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좋지 않다. 희생자이면서도 행복할 순 없다. 당신의 자아를 평가하고 비판하고 꾸짖으면서 행복해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당신이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그 잘못이 당신의 실체는 아니다.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든 간에 당신은 당신이 저지른 잘못이 아니다. 행복해지려면 이것이 진실임을 이해해야 한다.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에고의 이야기를 버릴 의지가 있어야 한다. 자신을 평가하고 의심하고 혐오하는 것, 즉 에고를 습관화하는 일을 중지하는 과정이 용서이다.
용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대개 남에게 용서를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말하는 용서는 아주 다른 것이며 훨씬 더 개인적이고 내밀한 것이다. 내가 보기에 진정한 용서는 당신 자신과 함께 시작되어 점차 타인에게 뻗어가는 자기 치유 과정이다. 진정한 용서란 자아에 대한 당신의 마음을 바꾸려는 의지이다. 용서는 온전한 자아를 제한하는 자아 개념을 포기하는 일이다. 자신을 용서하려는 의지는 진정으로 두려움을 사랑으로, 비난을 친절로, 의심을 신뢰로 대체하려는 의지이다. 용서는 탈바꿈이다. 용서는 두려움 대신 온전함을 준다. 두려움에 가득 찬 자기의심과 자기평가에 대해 용서할 때 비로소 본연의 자아를 기억할 수 있다. 당신은 에고의 이야기와 본연의 자아의 이야기 중 어느 것을 더 가치 있다고 여기겠는가? 용서는 에고가 당신의 마음에 그려놓은 연필 자국을 지워버리는 멋진 지우개이다. 용서는 지금 이 순간 효력을 발휘한다. 용서는 1. 과거의 고통은 당신 때문이 아니라는 것. 2. 과거의 고통은 이제 끝났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용서를 통해서 당신은 다시 한번 온전해지고 기쁨에 넘치게 된다. 용서는 깨달음을 얻게 한다. 내면의 빛을 되찾게 하는 것이 용서이다. 용서를 통해 당신은 두려움을 걷어버리고 의심을 거두고 모든 어둠을 씻어내고 본연의 자아의 빛을 다시 한번 드러낸다. 용서는 당신에게 자유를 되돌려준다. 다음 과정은 행복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용서에 관한 명상의 전형적인 한 예이다. 아래의 글을 크게 읽든 마음속으로 조용히 읽든 간에 잠시 고요히 앉아서 따라가 보라.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긴장을 풀고 모든 것을 내어놓고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자아를 공격하고 비판하고 평가했던 시간들에 대해 자신을 용서하게 된다. 자유로이, 편안하고 쉽고 자연스럽게 호흡하라. 아래 글을 읽을 때는 한 문장을 읽은 후 잠시 틈을 두고 멈춘 채 깊이 심호흡하라. 나 자신에게 너무나 가혹했던 모든 시간을 용서합니다. 나 자신을 비난했던 모든 시간을 용서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나 자신에게 잔인하고 매정했던 모든 시간을 용서합니다. 나 자신을 비판하고 배신했던 시간을 용서합니다. 나는 충분히 잘하지 못해 라고 말했던 그 모든 시간을 용서합니다. 나는 글렀어 라고 말했던 그 모든 시간을 용서합니다. 나는 나빠 라고 말했던 그 모든 시간을 용서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했던 그 모든 시간을 용서합니다. 두려워했던 나 자신을 용서합니다.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느꼈던 나 자신을 용서합니다. 언제나 평가를 내렸던 나 자신을 용서합니다. 늘 잘못을 저질렀던 나 자신을 용서합니다. 용서를 통해 나는 자아에 대한 진실이 얼마나 아름답던 간에 그것을 기억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용서를 통해 나는 자아에 대한 진실이 얼마나 경이롭던 간에 그것을 기억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용서를 통해 나는 다시 사랑하고 신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용서를 통해 나는 다시 한번 사랑 속에서 신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두려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무가치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자유롭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용서를 통해 나는 자유로이 사랑을 누리겠습니다.
용서를 통해 나는 자유로이 평화를 누리겠습니다. 용서를 통해 나는 자유로이 행복을 누리겠습니다. 용서를 통해 나는 자유로이 나의 자아를 누리겠습니다. 이제 나는 용서하고 자유로워지겠습니다. 이제 나는 용서하고 행복해지겠습니다. 이제 나는 용서하고 자유로워지겠습니다. 이제 나는 용서하고 행복해지겠습니다.